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겼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에도 새벽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 톡톡에서 바람직한 관람 환경 조성과 박물관 위상 강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터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서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이 초단기 계약 형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죠. 세모정 톡톡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이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갑질로 연결되기도 하는 이런 쪼개기 근로계약 왜 생겼고 어떤 법적 한계와 또 개선 과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외국인 이 매도세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4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I 국전 논란이 불거진 영향에 국내 증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장중에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3.2% 내림세로 4천선 반납하면서 3,987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 강한 탈자세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홀로 1조 9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1조 7,90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30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가 채 안 되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4.7% 하락하면서 10만 전자를 반납했습니다. 99,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1% 약세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900선을 내줬습니다. 현재 3% 넘는 내림세로 89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35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30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5,58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9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HLB만 어제 보도됐던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오름세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남북 경협주는 오름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자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껑충 뛰었던데요. 현재 외환 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환율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443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4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0원, 엔화가 94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지금 전해드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장시영 캐스터의 시향을 들었으면 네. 중복되지 않게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듣지 못해가지고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4천선이 좀 붕괴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지수가 급등락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예. 지수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일단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5분 정도 양시장 모두 거래를 중단했는데 네. 오늘 외국인이 대단합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팔았고요. 야, 네. 오늘 3조. 지금 2조 원 팔았어요. 아이고, 네. 합치면 5조 원이죠. 이틀 사이에. 네. 지난달 샀던 거 다 팔았습니다. 이틀 만에. 아하하, 네. 그걸 누가 받아내고 있냐? 개인이 받아내고 있어요. 예. 어제도 2조 원 넘게, 오늘도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다 받고 있네요.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패닉에선 좀 벗어났어요. 앞서서 오늘 장중에 3,860선대까지 밀렸어요. 3,900도 무너졌었군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3,993이니까 예. 좀 3,953. 네. 3,993. 93. 네. 네. 그래서 제발 좀 장 막판에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조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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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려 네. 고객 예탁금이 85조 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조정만 받아라. 네. 내가 못 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다려라. 예. 이제 지금 5에서 7% 막 떨어지니까 네. 정말로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패닉이냐를 좀 보면 네.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2% 넘게 빠졌는데 네. 늘 있는 얘기예요. AI 거품론. 네. 투자 대비 돈 안 된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가 연준의 지금 행보를 보면 12월에 금리 안 내리겠네? 이런 이제 우려. 네. 또 하나가 트럼프가 또 입방정을 떨었어요. 아하. 어제 그제. 네. 엔비디아 칩 수출 안 한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중국도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네. 아니 우리는 해석하기에는. 며칠 전에 네. 26만 개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아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에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안 하면 그걸 못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줄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오늘 환율이 네. 장중에 1,449원 찍었어요. 지금 1,445원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1,400원대에도 국내 주식을 사들인 이유는 네. 환율 변동성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슈퍼 반도체 사이클이고 이들 실적이 커버해주구나 이거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가면 구태여 지금 외국인들은 발을 뺍니다. 아하. 외국인들 지금 발을 빼도 코스피 지금까지 70% 넘게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그렇죠. 이득이에요. 아하.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이 1,500원에 정말 육박한다? 네. 이러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거고요. 위기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12월 현지 시간으로 12일이 미국 FMC 회의예요. 네.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 금리 한 단계 내릴 것이다라는 그 확신에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아하. 25포인트 내릴 건 같은데 네. 저 연준 의장 말 얘기로는 안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확인해야 돼. 근데 저는 이게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냐면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근데 뭐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각종 더 우려하는 건 뭐냐. B2도 사상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개인들이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 넘어섰어요. 네. 돈이 다 어디 간 거야. 나만 없어. 이러실 텐데 네. 이게 왜냐하면 에브리싱 랠리의 기본이 뭐냐. 모든 자산이 다 오를 때는 저 금리, 저 달러, 저 유가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달러 강세로 가?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이 먼저 금이 트라이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또 비트코인도 지금 10만 달러 밑으로 지금 1억 5천만 원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순차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구나. 물론 뭐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중진, 이더리움이 해킹당한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돈이라는 건 수익률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금 금리 2%인데 2%대 만족할 것인가?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런 에브리띵 랠리가 끝나가고 혹은 쉬어가는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또 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최저 생활 보장이 필요한 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생계급여라는 게 뭐냐면 복지제도 하나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소득이 매우 낮은 이제 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인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드리느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예요. 네. 중위소득이라는 게 소득 제일 많으신 분, 제일 적으신 분의 중간, 네. 그 중간의 30% 이하인 가구. 내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인상률이 무려 6.5% 넘게 인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지원 금액이라는 게 가구 수에 따라서 가구 원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소득이 저는 전혀 없다. 4인 가구다. 이럴 경우엔 월 207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네. 207만 원이면 올해 최저임금이 한 1030원 곱하기 하면 네. 이 정도 돼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7만 명 정도 됩니다. 맞네요. 꽤 많죠. 네. 자, 그러다 보니 물론 뭐 정부가 이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는 지금 고기를 주는 거잖아요. 네. 고기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낚시해서 고기를 잡는 낚는 법을. 법.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재정 부담도 있고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런 현금성 복지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인데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집값보다도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제 보고서입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내년에 0.8% 정도 오르고 수도권은 더 오릅니다. 수도권은 2% 오르는데 네. 지방은 0.5%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전세 전망인데 전세 가격이 무려 4%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4%.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전세가라는 게 주로 억 단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5%가 상당한 금액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같은 흐름이 왜 나타나는 거냐.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매수가 막혔잖아요. 네. 매수가 막히면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 유입은 더 늘어나고 있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연말까지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고 했는데 가장 급한 게 전세 대책이에요. 전세 이게 대책부터. 어떻게 포함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서울 강남 요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는데 최근 이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이번 청약이 현금 부자들만의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강남 서초의 이 반포에 있는 이 T 아파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청약에 들어가는데 입지가 깡패입니다. 압도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하철 이제 9호선 구반포역하고 4호선 동장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가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아하. 당첨만 되면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3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이 기대가 돼서 관심인데 네. 그런데 대출 규제 막히다 보니 야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단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약 20억 원 선. 20억 원. 네. 네. 그리고 분양가가 네. 84제곱미터는 한 27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인근 시세가 뭐 압도적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게 또 정부의 어떤 고강도 규제가 실수요자 대신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투자 관련 소식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금이 해외 주식으로 몰리는 걸까요? 예, 임지웅 거도 했어요? 해외 주식? 저는 해외 주식은 없습니다. 안 해요? 예. 아유, 역시 소확개미들이 또 미국 증시로 몰리고 있는데요. 네. 국제금융센터 통계를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 국내 개인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이 68억 1천만 달러, 10조 원대요. 달러로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이. 네. 10조 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객 예탁금 우리나라는 85조 원. 네. 미국 주식을 10조 원 사놓은 거예요. 10조, 네. 10월에만. 예. 이게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AI 주식, 빅테크 주식,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많았고요. 네. 왜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조정 없이 거의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예. 우리는 지난해 수익률 꼴찌였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지난달만 하더라도 10월 인하하고 12월 인하 기정사실로 봤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종료라고 해서 연준이 시중에서 이제 이 달러를 매입하는 걸 좀 안 하겠다. 그냥 돈 풀겠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 네. 여기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인데 근데 저는 한쪽으로 쏠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지금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테인의 경우는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조정받아야 된다. 네. 앞으로 10에서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 고점 대비 10에서 한 20%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이 신청인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 4천여 명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2,300만 명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고라는 게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출된 정보라는 게 굉장히 복제 위험성도 있고 이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네. 통상 보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한 1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돼 왔는데 네. 그의 3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심각성이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한 건데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조정안은 통지 후 보름 이내 SK텔레콤하고 피해 신청인 한 3,998명이 모두 수락하면 성립이 되지만 한쪽이라도 수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송전으로 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SK텔레콤 2,300만 명이잖아요. 소송에서 네. 실제로 이분들이 이긴다고 하면 나머지 모두 다 똑같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텐데 네. 그 총액 금액이 거려 6조 9천억 원, 7조 원에 달합니다. 와. 그러니까 끝까지 대규모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SK 입장에서도 덜컥 이렇게 수락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 위주로 짧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방화대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지나실 때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양화대교 지나 2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 나들목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상일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어서 경기 서쪽에서는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장수까지 정체인데 3, 4차로에 진행되는 공사 여파 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군산 나들목 갓길에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서전주에서 김제까지 1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요. 뒤로 5km가량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장수분기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는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박물관이 최근 최고의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연간 관람객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 열렸던 국립경주박물관은 이 특별 전시를 보려는 사람들로 뭐 담장 밖까지 대기줄이 늘어지고 있다는데요.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지금 우리 박물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채워야 할 부분은 없을지 이슈톡톡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뭐 박물관이다. 이런 말이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현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미술을 공부하는 미술사학자로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정말 그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진짜 그렇죠.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그런 문화 강국을 꿈꾸셨는데 네. 정말 실현되는 걸 눈앞에서 봐서 너무 정말 기쁘고 흥분됩니다. 네, 김구 선생님께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뭐 AI 영상도 이렇게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간 우리가 좀 관심이 덜해서 그랬지 우리나라가 박물관이 참 많은 나라더라고요. 예, 제가 그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영화관이 더 많을까요? 박물관이 더 많을까요? 그래도 영화관이 더 많지 않은가요? 2023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그 수치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영화관이 한 570여 곳이 있는데 네. 예, 박물관 미술관 합치면 1200개 가까이 2배 정도로 미술관 박물관이 더 많은 그렇게 곳입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는데 네. 혹시 죄송하지만 네. 최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신 적 있으세요? 박물관은 간지 조금 오래된 것 같고요. 미술관은 제가 지난주에 그러세요? 다녀왔습니다. 마침. 예,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국민 중 100명 중 1년에 한 번이라도 박물관 미술관을 간 그 수치는 한 16명 정도. 16명이요? 예, 100명 중에 16명. 100명 중에 16명? 예, 그러면은 나머지 한 84분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박물관 미술관을 가지 않은 건. 예, 물론 이건 코로나 이전 수치이긴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미술관 박물관이 많은 거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뜨거운 인기가 굉장히 진짜 이례적으로 그렇죠. 다가오실 것 같은데 뭐 K컬처 열풍으로 이 국중박 인기가 대단하고 또 이번에 에이펙 덕분에 경주박물관 찾는 관람객도 급격히 늘었어요. 뭐 경주박물관을 얘기를 하자면 그간 보기 힘들었던 특별전시 영향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그 경주박물관 하면 대표적인 작품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신라를 부를 때 황금의 뭐 나라 제국이라고 좀 부르는데 이번 좀 때 마침 지금 그 우리 황금으로 만든 금관 6점이 정말 이제 드물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뭐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펙 열리면서 정상회담의 뜨거운 자리가 바로 지금 경주 박물관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됐고 뭐 또 한 가지 좀 전 국민이 우리가 다 아는 굉장히 이제 뭐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드렸던 선물이 금관. 그걸 이제 재현한 작품 천마총 금관인데 그거의 오리지널 작품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지금 딱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이 뭐 금관 특별전시 말고도 봐야 할 유물이 참 많죠. 그렇죠. 대단한 곳입니다. 진짜 일단 들어가시면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사는 본관인데 사실은 경주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덕여왕 신종이 우리를 딱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이 성덕여왕 신종 진짜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사진빨을 잘 안 받는군요. 그렇죠. 청동은 이게 약간 이게 사진이 잘 이렇게 그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가서 직접 보시면 정말 그냥 이게 물론 뭐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계기까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진짜 보기만 해도 야 정말 그 아름다운 조각상 비천문 이런 거 보게 되면 감동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공간 옆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이 불교 조각을 모아놓은 신라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또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이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시실이 굉장히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신라 미술관 같은 경우 굉장히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게 마련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박물관 미술관이 뭐 문화재와 미술품만 감상하는 곳은 아닙니다. 가서 이제 휴식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한데 그 뒤쪽에 요즘에 굉장히 아주 근사한 카페가 생겼어요. 박물관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박물관 카페라고 하는 그곳 2층에서 본 경주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물관 한번 쑥 돌고 조금 피곤해질 때쯤 힘들 때쯤 카페에서 이렇게 전망 보면서 편하게 쉬시면 되겠네요. 이 박물관을 핫플로 만들어준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국립중앙박물관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 K-팝 데몬헌터스 효과도 있겠지만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이 완성도를 높인 전시 공간 뭐 이런 진가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차지하는 위치는 뭐 독보적입니다. 뭐 그 전시 그 기획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물의 수준도 뭐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코로나를 또 계기로 해서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감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오랜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핫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한 것은 우리가 루브르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루브르 미소 짓는 모나리자. 우리 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있다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죠. 방가사유상 2점이 사유의 방에서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방가사유상에 또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인식되게 되었죠. 양대 박물관의 미소 대결. 한번 그리고 그 최근에 또 이 국중박이 핫해진 게 지난 9월에 이 국중박 분장대회도 열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몰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가 인기에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저기 이 국중박이라고 하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을 부르는 말 중에 이제 국중박이라는 말이 있고요. 줄여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계신 분들은 부르는 말은 좀 달라요. 뭐라고? 두 글자. 국박. 국박? 우리 국박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그렇게 많이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중박으로 불러야 할지 국박으로 불러야 될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조금 처음 들으시면 낯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아마 말씀하셨던 거로 정말 박물관 하면 약간 저희가 좀 고리타분하다고 그랬었죠. 사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 긴장되고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되는데 유물 앞에 서면 더 긴장되거든요. 문화재 앞에 서면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또 박물관 분위기가 주는 좀 엄격함 때문에 약간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깨는 이제 그 분장대회를 이건 정말 유튜브 너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기발해요. 정말 기발합니다. 정말 놀랍고 특히 대부분 참가자들은 10대나 20대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MZ나 그 더 어린 이런 참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분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걸 연구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이제 문화재가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 계속 재해석되면서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놀랍고 흥미롭고 일단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은 아까 루브르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유명 박물관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치로 보면 대단하죠. 이게 네. 500만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15일에 이제 넘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정말 500만을 넘겼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고 만약에 그렇죠.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네. 올해 안에 아마 600만도 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루브르를 아까도 모나리자 얘기하면서 했는데 네. 루브르가 이제 보통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전 세계 박물관 중에서 관람객이 제일 많은 곳으로 900만 명이 살짝 조금 안 됩니다. 이제 근데 네. 우리가 이제 600만이 된다면 그 정도 되는 세계 박물관이 이제 바티칸 박물관, 네. 브리티시 뮤지엄, 이제 영국 박물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거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규모나 관람객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요즘에 조금 회자되는 말 중에 세계 5대 박물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네. 박물관 미술관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전시 기획이라든지 소장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박물관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람객으로만 따지게 되면 참고로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 데이터 중에 빠져 있는 게 중국의 미술관 박물관입니다. 그쪽은 인구수를 뭐 세보기도 어렵겠는데요. 예, 그쪽 데이터까지 넣어서 이렇게 순위를 내게 되면 네. 이거는 조금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박물관 미술관의 권위나 이런 기획력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그런 걸로 좀 우리가 경쟁해야지. 네, 관람객으로 경쟁하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올해 뭐 6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관람객 수인데 사실 지금 무료로 다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경주 박물관 특별 전시도 다 무료고 네. 이거 유료화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이제 무료로 해왔으니까 이제 좀 때가 됐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니까 유료로 할 때가 됐다.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박물관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그 요금에 대해서는 두 개의 정책이 있는 거예요. 네. 무료를 선호하는 쪽하고 유료화를 선호하는 쪽이 있는데 무료화의 논리가 뭐냐면 이건 정말 우리가 공기처럼 이 고급 문화인 문화재와 이 역사를 대중과 함께 호흡하자 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최고의 그 어떤 향유의 세계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쪽은 이제 개방으로 가는 거고요. 그 얼마를 받든 유료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크게 보게 되면 재정에 대한 이제 도움을 받겠다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료화 논리도 충분히 저는 공감은 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료화를 했을 때 좀 박물관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유지 뭐 보수 비용 얘기도 하셨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줄이 막 너무 길고 막 사람들한테 밀려서 제대로 관람하기 힘들다고도 하거든요. 예약제나 유료화 진행되면 이런 문제는 좀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는 게 있는데 그게 특정 시간대에 좀 한정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주말에 아무래도 많이 관람객들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또 학습 열기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체 관람은 어느 정도 뭐 예약제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이것도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관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문턱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문턱을 만들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곳인데 그동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박물관 열기가 불기 시작한 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도리어 그게 조금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때 박물관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박물관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도리어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아마 불기 시작한 지는 1, 2년도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시점에
이제 유료화를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온라인 예약제를 또 사전에 하게 한다면 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시도를 하게 되면 또 오래 가야 되는 게 국가기관의 또 운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토의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K컬처 열풍에 관람객들이 몰리는 박물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흔히 다정하고 금슬이 좋은 부부를 가리켜 인꼬 부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꼬라는 새는 앵무과의 새를 뜻하는 일본어 표현을 한국식 발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꼬라는 표현은 순 우리말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금슬이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원앙이란 표현을 씁니다. 원앙이 녹수를 만났다라는 속담은 적합한 배필을 만남을 이르는 말이고, 또 녹수갈제 원앙 가듯이란 속담은 둘의 관계가 밀접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녹수는 푸른 물이란 뜻입니다. 인꼬가 앵무과의 새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앵무새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 앵무새는 말 잘하여도 날아다니는 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앵무새는 비록 사람의 흉내를 내서 말을 잘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새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말만 잘하고 실천이 조금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죠. 참고로 이론만을 추구할 뿐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한자어 표현인 서재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눈은 높으나 솜씨는 서투르다는 뜻으로 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로 안고수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가운데 예년 이맘때의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제주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기가 건조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더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7도, 춘천 4도, 안동 5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 분포로 시작돼 내일 낮에는 서울 19도, 강릉, 울산 20도, 전주 2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절기 입동인 금요일 밤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 밤에는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평년 기온으로 되돌아가며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미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며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 매도호가 효력 일시 정지,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단 측은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를 통해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김 씨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운영 평가로 주목받은 주지사 선거 2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맘다니 후보가 첫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정비 작업하던 작업자들이 염산가스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기체를 뭔가 불명의 기체를 흡입해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였는데요. 네. 경찰과 포스코 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아변부 소둔산세 공장에서 외주 업체 그 포스코 DX인데요. 여기 소속 여러 명
근로자들이 기기술이 사전 작업을 하다가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를 흡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업자 4명이 호흡곤란, 흉부 통증을 호소해서 현장에서 급하게 응급조치 받은 다음에 구급차로 이송이 됐는데 네. 이송 도중에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나머지 3명은 모두 30대 근로자고 의식이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고 초기에는 유해물질 성분이 염산 흉 아니면 뭐 질산가스일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경찰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한미가 경주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이 세부 협의와 관련해서 이 합의문 확정 또 발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네요. 네, 조만간 양국이 그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네. 합동 설명 자료 발표하고 양해각서 MOU 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막판 문서화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는 끝까지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을 좀 피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서화 시점은 그러다 보면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휴대전화 문자가 또 언론사 사진기자한테 예.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게 통상 당국자가 보낸 문자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 토대로 보면은 우리 정부는 MOU 서명과 함께 이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같이 게시하는 쪽으로 추진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관세의 그 인하 시점 언제 인하할 것인가 이걸 두고도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번에 그 정상회담 때 그 자동차도 15%로 내리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관세 인하하는 적용 시점을 최대한 당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의약품 무관세 적용 시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달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네. 미국 측은 MOU 체결할 때부터 시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고수하는 걸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측 주장이 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예. 이 통상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 상호관세는 무역대표부가 주무부서고 네. 품목관세는 상무부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요 문서화 과정에서 또 조금씩 그렇게 뭐 얘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우리는 그 와중에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팩트시트는 곧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MOU 체결식을 화상이 아니라 대면 행사로 직접 만나서 치러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소식 전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예. 어제도 그 뭐 중위소득 확대하고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AI에 특히나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라는 말만 28번을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AI 고속도로라고 이번 정부가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그저 직접 뭐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부고속도로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해주는 네.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처음 있었고 예. 그 다음이 김대중 정부 인터넷 IT 고속도로 요것도 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수십 년간의 먹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이 AI 고속도로다 이렇게 좀 청사진을 그려놨고 네. 지금 누가 뭐래도 어쨌든 간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이 되는 때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계속 지금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전임 정부 때 이제 R&D 예산 삭감이 후폭풍을 불러왔다라는 걸 정부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공계 연구원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R&D를 가할 수 있게 정부가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런 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예결위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시작으로 열고요. 내년도 슈퍼 예산안 두고 근데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동수당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고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포괄해서 과감한 집중이 이루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반쪽짜리여가지고 빈자리 보면서 허전하다고 하더니 그렇죠. 사실 우리를 뭐 대화 파트너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날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 기록한 거 얘기를 하면서 관세 협상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원래 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을 특히나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서 이제 예산을 방어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내일은 대통령실 국감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에서는 이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예산안도 그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보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하겠다 뜻을 밝혔다고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서 판문점 가고 어제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갖는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안규백 장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이어서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 기관들이 있는데 국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고요. 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건 이제 이거를 필리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뭐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저 한미 간의 동상이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핵잠 승인에 대한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천명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겠고요. 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바라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나 했지만 불발이 됐고요. 근데 국가정보원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제 어제 국정원 청사에서 그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감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국정원에 따르면 에이펙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지만 북한이 계속 뭔가 야금야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과 대화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경로로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담당하는 실무진들 성향을 분석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봐도 김정은이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가면서 나름의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또 주목할 거는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올 때 경주에 올 때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갔잖아요. 예. 근데 이 최선희 외무상의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흔적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에 언제라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국정원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북한이 확실히 좀 분리하고자 하는 기조가 느껴집니다. 예. 뭐 한국 단체 접촉은 금지하고 한미 차별 대응 이런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북한이 대외 공간에 하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관계 개선 여지를 우리나라하고는 계속 좀 지속해서 차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북한이
모르죠. 티는 안 냈지만 이렇게 뒤로는 준비를 했을지언정 미국에서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다음에 그 직후에 좀 대북 압박 수위를 어떤 면에서는 높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 그리고 기관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제재를 하면은 이들 개인 또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고요. 미국 내에서 금융 상거래 활동이 금지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마무리된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예. 이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에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렸던 관계장관에 의해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비서실장, 서욱 전 장관 이 세 사람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를 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네.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소가 됐고요. 그 당초 이 재판이 아무래도 국가 기밀이라든가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다뤄지는 거라서 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왔는데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최종 의견도 그렇고 구형 피고인 측 최후 진술들 모두 공개가 됩니다. 네. 다음은 특검 소식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또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했죠. 네,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새롭게 나온 속보 소식 좀 전해드리면 예. 이 김건희 여사가 샤넬 가방 2개 받은 거 맞다. 네. 예,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청탁 대가성 뭐 이런 건 없었다.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최은순 씨 그리고 김진우 씨 어제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귀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중심에는 ESIN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일가족 회사인데 최은순 씨하고 김진우 씨가 차례로 경영을 한 회사예요. 네. 네, 350세대 규모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고 그걸로 800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는데 공사비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서 개발 부담금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도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으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양평군이 처음에는 17억 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네. 갑자기 0원으로 아예 내지 않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특혜 의혹을 보는 거고 특히나 최은순 씨는 특검팀에 출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 오빠 김진우 씨하고 최은순 씨가 둘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국고 손실입니다. 그리고 특검 소식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네. 그 종묘 차담회 의혹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특검에 출석해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렇다고 아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오는 7일까지 일시 석방이 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재수감됩니다. 네. 다음은 나라박 소식인데요. 미국 이 뉴욕시장 선거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란 맘다니 의원이 승리했네요. 네. 워낙에 관심이 컸어요. 이번 선거에. 네. 그리고 트럼프도 굉장히 의식을 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실제로 30여 년 만에 투표수도 최다 기록해서요. 예.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로는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수가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네. 30여 년 만에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러 나온 건데 이게 왜 관심이었냐면요. 일단 조란 맘다니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이 네. 맘다니라는 사람이 이력이 좀
뭐 독특해요. 신인에 가깝고 예. 그리고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네. 그리고 내세운 정책들, 공약들을 보면은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부유층에 과세를 하고 예.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무상보육을 확대한다. 라는 아젠다를 들고 나왔어요. 네.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하고는 정반대의 그렇죠. 그런 걸 내놓는 건데 이제 네. 뉴욕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 뉴욕 시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인 진보 의제로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30대 시장으로 뉴욕에 그것도 뉴욕이라고 하면 되게 그렇죠. 거대한 도시잖아요. 네. 뉴욕 시장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원래 또 트럼프가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지금 뭐 맘다니가 당선되면은 연방자금 지원 대부분 중단하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치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쪼개기 근로계약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만연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게 이제 쪼개기 근로계약과 그에 기인한 갑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이 단기 계약 또는 초단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 권리를 묻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 역시는 이제 회사 사용자가 우울한 지혜에 기반한 반복적 계약 갱신 방식 등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용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의 문제점 또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쪼개기 근로계약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말할까요? 사실 이 용어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단기간으로 계약을 여러 번 나눠서 체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예전의 방식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수습 3개월을 두는 형태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시험하는 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례가 이 수습 기간에도 이 수습을 거절하는 게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요건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업장에서는 이 수습 3개월을 이제 정규직의 수습 3개월을 두는 계약이 아닌 이 계약직 3개월로 두는 곳 있거든요. 예.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경비직이나 미화직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회사가 이 우월적 기율을 이용해서 네. 근로관계를 좌지우지하라는 경향이 큰 사업장들 이런 곳에서는 애시당초 그냥 수습과 관계없이 계약 기간을 3개월 더 적게는 2개월로 해버리는 계약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발생하게 되면 워낙 우리는 이제 사대보험 신고 다른 거 계약서의 기간들 이런 것들 형식적인 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1년 넘게 일하다가도 회사가 퇴직금 없다. 3개월 계약직 하다가 계약 만료 퇴사했으니까 3개월 퇴사했으니까 없다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퇴직금도 1년 되면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해서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안 주면
우리가 신고해서 받게 되는 번거로운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좀 느껴지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법적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우리 이제 기간제, 계약직에 관한 법률은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디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기간제법에도 없기 네. 때문에 규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해고 법제는 까다롭다는 게 사용자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고 법제가 이제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2년 미만 기간으로 반복 체결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걸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근로관계 종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종료를 쉽게. 네. 여기 이 기간제법에서 계약직을 2년 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2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뭐 한번 쓰고 2년이 지나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벌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년 단위의 계약서를 2번 쓰고 또 3번째 써서 1년 단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계약직 신분이 아니게 돼요.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그렇죠.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법의 적용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관계 적용 순서, 법 그다음에 뭐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허점이랄까요? 이 계약 횟수 자체를 좀 제한하는 방식은 어려운 걸까요? 이것도 이제 논의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기간제법이 최초 도입될 당시가 2007년인데요. 사실 이게 이때 2년을 제한을 한 핵심은 뭐냐면 무분별한 기간제 사용을 억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단기 계약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3회까지만 허용하고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하게 되는데요. 그 반대의 주요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거 합법적인 쪼개기 계약을 제도화할 위험이 크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어차피 고용주가 법이 정한 횟수에서 계약을 반복하면서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정규직 안 되는 건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법에서는 막지 못하고 있지만 법원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법원이 근로계약이 장기에 걸쳐 반복 체결된 이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갱신 기대권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우리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갱신되겠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니까 이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 기대권의 법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갱신 기대권 법리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인정돼서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만큼 이제 간혹 가다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하면 이제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23개월을 근속하는 동안 무려 16차례의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입니다. 23개월인데 16번입니다. 반복 계약을 했어요?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꼴로 하신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 판정이 있는데요. 이때 판정하기를 계약 횟수가 아무리 잘게 쪼개져 있어도 업무의 지속성과 반복적인 갱신 행태를 볼 때 근로자에게 합리적 고용 연속성에 기대가 형성돼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갱신 기대권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 또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했을 때 뭐 아까 퇴직금에서도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좀 이 과정이
복잡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연차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연차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연차는 1년 미만 근속 기간에 월 만근하면 하나의 휴가를 생기게 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1년이 되는 날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단기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1년 미만의 계산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사용자한테 그 유인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인이 되냐고 보면 사실 이제 연차가 15일이 발생하면 이 15일을 가지고 앞으로의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네. 15일이 발생한 다음에 중도에 퇴사하면 이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측에서는 약간 비용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이렇게 매년 이 퇴직금이랑 연차 새로 계산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연차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게 문제점인 거고요. 네. 퇴직금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퇴사해야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냥 계약만 1년 단위로 했을 뿐이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 1년마다 한 번씩 퇴직금을 받으면 이 나중에 퇴사할 때 급여가 올라 있기 때문에 퇴직금의 차익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뭐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확정기형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크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에서 보면 거의 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의 1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버리게 되면 다음에 연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계속 최저임금은 오를 테고 가장 높아 있는 때 퇴사를 하게 되면 많은 걸 더 적게 받았던 거죠. 아하. 네. 근데 이 차익분을 또 요구하면 바로 안 주게 되고 신고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이 쪼개기 계약이 뭐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갑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쪼개기 계약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통제의 끈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 불안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빌미로 여러 가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지시하거나 그거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심한 거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고용주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다른 또 입주자 대표이나 입주민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걸 일을 재개하면 다음 계약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산재 신고하면 계약 갱신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갑질로 인식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 계약갱신을 뭔가 약점으로 잡아두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이거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지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거는 맞잖아요. 사실 이걸 불안정한 약자의 신분을 기반으로 해서 부당한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우리가 묵인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갑질 행위만의 규제하는 법률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의 명확성을 빨리 돌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는 게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도 이렇게 단기 계약이 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 실업도 있고 다른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떤 통계에서든 이 고용률을 높여야 되는 게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거는 곧 정부의 고용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정부를 비롯한 다른 공공부문에서 단기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쪽은 체험형 인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시는 분들은 얻으니까 좋긴 한데 이 단계 일자리가 횡행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는 뭔가 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뭔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단기 계약은 좀 공공부문에서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맞습니다. 뭐 정책 이행 과정상에 벌어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그걸 하는데 기간제법의 약간 의무, 이 정책이 이게 기간제를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윤리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기업 이제 우리 사적인 부분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률을 그 준수를 하라고는 하지만은 좀 어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법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까지 나온 논의의 방향은 이게 횟수를 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말고 뭐 좀 더 늘려주고 뭐 어렵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2년을 초과하되 우리는 지금은 뭐 전문직을 체결할 경우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할 경우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정해놨을 경우에 그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 단기의 계약을 마치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2년의 제한에 예외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법제 또 그다음에 이게 기간제법은 해고법제가 까다롭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단기에 쪼개기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고법제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같이 생각해서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이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의 문제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관리소장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해요. 이 70대 이상은 건강과 기타 이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뭐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에 뭐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오라는 등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도 시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하셨네요. 네, 사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2년의 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그 기간의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약의 횟수 제한을 하는 자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단기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위반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경비 업무 안 하는 업무든 불법인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것 경비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적으로 갖고 조금 더 그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너무 좀 답답하실 텐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재. 2846님 60대 후반의 계약직 근로자인데요. 쉬지 않고 1년 내내 근무하고요. 언제부터인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요. 근무는 변함없이 1년 내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영향이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먼저 뭐 답부터 드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퇴직금은 우리 최초 근로일부터 그 마지막 퇴사일까지 산정되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근데 6개월 단위로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유를 알려도 추측하면 사실 이 고용의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든 간에 계약 기간이 1년이면 너무 기니까 그걸 기간을 줄여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고용관계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1960님은 같은 직장에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뒤 재입사해서 또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게 자의가 아니고 회사 측 권유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에 관해서 어떤 법의 도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측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이거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11개월 근무하고 합의 해지된 거니까 1년을 못 채웠으니까 못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르게 해석해서 회사 측의 권유가 거의 강권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 권고사직의 퇴사를 쓰고 이 재입사하게 되는 간극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한 달, 두 달 하면 당연히 이제 다른 데 찾아보다가 다시 입사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야,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쉬다가 다시 할까? 라는 거는 이 퇴직금 제도를 면탈하기,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반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겠습니다. 그건. 회사 측의 권유라고 하신 부분도 어떤 뭐 증거가 있거나 뭐 한다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사 측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분명히 사직서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직서의 사유는 뭐 권고 사직이 돼 있지만 이건 법률적으로는 합의 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 퇴사를 하고 이 간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회사에 비어 있는 기간. 이게 진짜 그냥 퇴사하고 공백 기간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공백 기간이냐 이제 그걸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김지민님, 9679님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월 이 첫 번째 수요일 북마크는 주목할 만한 신간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추리 소설 한 권 또 에세이 2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이 3권인데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떠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써볼 수 있는 그런 책도 나와서 좀 종류별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만나볼 책은 이 손에서 놓기 어려운 책, 이 미스터리 추리 소설이죠. 밀실수집가라는 작품이네요. 오야마 세이치로라는 작가가 쓴 밀실수집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단 제목이 밀실수집가잖아요. 그러니까 밀실 사건을 여러 건 다루는 단편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너무 좀 재밌었던 게 이 밀실수집가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단편들이 제목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편마다 연도가 같이 써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연도일까요? 예를 들면 버드나무 정원이라고 하는 단편에는 1937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써 있고요. 소년과 소녀의 밀실이라고 하는 단편에는 1953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1937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보통 이렇게 쓸 때는 발표 연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이 옛날에 발표한 뭐 특정 연도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읽으려고 보니까 작가가 태어난 연도가 197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거죠. 37년도 작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구성인가라고 하고 봤는데 이 작품들은 구성이 똑같은 이야기가 5편에 실려 있는데요. 구성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밀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살인 사건이 작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범인을 잡으려고 일단은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밀실 사건은 밀실 사건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제 이 경찰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홀연히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묘사하는 걸로는 한 30살 정도의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밀실을 좋아해서라고 네. 하면서 밀실 본인이? 사건, 네네, 자기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이제 뭐 해결을 하겠다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네. 아까 이 작품마다 연도가 써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표 연도가 아니라 이 작품의 시대가 된 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다 보면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자체를 좀 알기도 어렵게 써놓기도 했지만 네. 이 밀실 수집가라고 등장하는 남자가 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단편에 이를 때까지 30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건에서 이 밀실 수집가가 나타날 때마다 경찰들이 당신의 존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진짜였군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 이 작품들 단편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재미있게 본 작품이 첫 번째 수록된 버드나무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밀실 수집가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라서 좀 새로운 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여고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집에 와서 보니까 학교에 책을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학교에 있는 동안에 상하거나 할까봐 약간 걱정이 돼서 또 굳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 열린 창문으로 선생님 한 분이 총에 맞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른 선생님한테 숙직 서는 분한테 가가지고 지금 제가 암흑의 선생님이 총에 맞는 걸 봤어요라고 해서 가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 그래서 학교는 워낙 그 공간 자체가 제한이 있으니까 용의자가 많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학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범인이 누구일지 좀 궁금해지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 밀실 수집가가 등장을 해서 사건을 매끈하게 해결합니다. 다양한 이 밀실 사건들이 수집돼 있는 책. 이 추리소설 탐정들 뭐 유명한 추리소설 많은데 보면 꼭 이렇게 진실을 밝혀낼 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라든지 뭐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뭐 이런 맞아요. 대사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혹시 뭐라고 할까요? 네, 진상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좀 아기자기하게 퍼즐풀이하는 것 같은 밀실 이야기들의 단편집이어가지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손에 쥐면 놓기 어려운 미스터리 추리소설 밀실 수집가를 만나봤고요. 자, 신간 다음 책은 나태주 시인의 감사 노트예요. 제목에 감사라는 단어부터 좀 뭔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 나태주 시인이 평생의 신념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 숨 쉬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뭔가 큰 경사 같은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가 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상들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다이어리 형식의 기록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나는 이런 게 감사할 만한 일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오늘의 내가 감사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필사노트랑은 좀 다른 방식이고 감사노트를 쓸 수 있게 이끄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
뭐 한쪽에 이렇게 독자가 직접 노트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일단 감사 노트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감사 노트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써보신 적 감사 있으세요? 노트 매일 하루에 뭐 3개씩 이렇게 적고 하는 거 한때 좀 유행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속설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딱 짚어주신 바대로 하루에 이제 저녁에 뭐 일기 길게 쓰는 것도 좋지만 시간도 없고 피곤하다 그러면 오늘 감사할 일을 한 3개씩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오늘 이를테면 회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 예.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좋죠. 일이죠. 네. 예. 이런 일들은 되게 사소하지만 그날 하루 괜히 기분 좋아지는 일이기도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감사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노트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많은 책입니다. 그렇죠. 예, 채워져 있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루 이틀 좀 내켜서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은 침대 옆에다 두고 꾸준하게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일기 써야지 하면서도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써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가볍게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이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유명한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로 유명하신데 나태주 시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1945년에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력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로 43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지역에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고 이랬던 분인데 이 시인이 등단을 하고 꾸준하게 글을 쓰다가 이렇게 정년퇴직한 다음에는 직접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책도 그렇습니다만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시상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책은 그런 접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그런 평범한 것들, 이런 일상에 감사하는 어떤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되게 좋은 문장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눈물겹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랑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직접 내가 쓰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시상 같은 걸 발견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신간은 서울의 어느 집이라는 작품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서울에 있는 어떤 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집이 그동안 계속 이제 그런 방송 같은 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그런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색다른 집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화로운 집 말고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집 밖에 너무 큰 나무가 있어서 창문 밖에 있는 게 마치 그림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집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개성 있는 집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소개가 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잡지 에디터로 일하는 박찬용이라고 하는 저자가 집을 계약하고 살게 되기까지 한 7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7년이요? 네. 그래서 그동안도 보면은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한 2021년도인가에 공사 시작해서 이제 입주를 하기까지 또 그것도 한 3, 4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은 진짜 이제 돈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짐을 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머물 곳을 구했는데 짐을 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에다가 몇 년 동안 짐을 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사서 그것을 수리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내기까지 나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떤 집을 구해서 어떻게 그 수리를 진행했는가 하는 경험담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는 집이 준공한 지 50년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재건축하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뭐 별의별 책이 다 있다고 하지만 집 수리한 기록이 이렇게 책이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 사실은 집이라고 하면 요즘 뭐 집값 얘기부터 하게 되는 세상인데 이 책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집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돈 주고 사는, 돈 주고 파는 이런 것으로서 자산 가치가 있는 곳인가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이런 의미에서 집을 접근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 수리를 하면서 돈도 들고 게다가 이제 대출도 크게 받았고 게다가 이제 수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득하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기 앞으로 미래를 그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모든 게 망한다. 2번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역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신간 3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